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신한 의학정밀 기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길병원 예방의학과 간염병 전공하시는 정재현 교수님 통해서 집단 면역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역시 살얼음을 겪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7월, 8월, 9월 정말 중요한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이 진행이 안 되면 갈 길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백신의 오해와 진실 2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방의학 감염병 분야에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이시죠. 바로 정재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예방학교실 정재훈입니다. 길병원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마스크 껴서 잘 못 봤다고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얼음판이지만 백신 이게 집단 면역에서 가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 초창기에 나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다음에 화이자 백신 두 가지 말고는 없었어요. 사실 선택할 여지도 없었고, 그리고 그 두 가지 백신을 몇백만 맞다 보니까 부작용 얘기라든지 뭐 가짜 뉴스 얘기가 엄청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그런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오해 진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국내에 처음으로 먼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격이 되게 싸다는 얘기가 많았고, 이 효능 때문에 효능이 낮아서 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 좀 설명드려야 되는 게 네네. 백신이라는 것들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둘러싼 의혹이나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백신 사업부들과 일을 꽤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다국적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백신 사업부는 항상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요. 네네. 다국적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약을 팔면 네네. 그건 구독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구독하는 겁니다. 아, 동영상이 올라오면 계속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고, 네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 번 이제 진단을 받으면 약을 계속 복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약제 가격이 그냥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종하면 그 감염병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따지면 한 달치 약값이 안 돼요. 만성질환에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다국적 네네. 제약회사들 중에서 그래서 백신 사업부에서 철수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사업이라는 게 다국적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남는 장사는 이때까지 아니었던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GSK, 뭐 노바티스 이런 데서 네네.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신인데, 네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한 거고요. 네네. 과감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 비용이나 이윤 회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 백신 사업부가 없었습니다. 원래 네, 없었습니까? 백신을 안 하던 회사였어요. 네네네. 백신 안 하던 회사였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너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제너가 우리가 아는 지석영 선생님이 하시던 그 종두법 네네네. 만든 그 제너 선생님이 그 이름을 딴 연구소가 제너 연구소라고가 있는데, 옥스퍼드도 유명한데 제노니까 더 네네. 유명한 애죠. 옥스퍼드의 제너 연구소가 아. 백신을 개발하는 가장 핵심 연구소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네. 그런데 제너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네. 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의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연구소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옥스퍼드에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노피, GSK, 노바티스 이런 회사들이 막 달려들었을 텐데.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너 연구소에서는 네네. 이 백신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없어. 손을 안 들어. 네, 그리고 이제 영국 연구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영국 회사를 찾게 되고요. 아.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든 게 음.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약간 10위권 약간 박 정도의 회사인데 그래도 네네.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백신 사업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회사 이름도 알리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새로운 기술도 이제 신기술이니까 한번 이제 도입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윤 추구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싸게 생산된 백신이에요. 마진이 없는 백신이죠. 기본적으로. 아, 원래 이윤 추구한 회사였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조금 더 비싸게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리고 운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사실은 또 어떤 또 오해가 있냐면 이 백신이 1년 만에 나왔다.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1년 만에 나온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온 백신인데 뭐 이상 네네. 반응이나 효과에 있어서 문제가 없냐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우려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고 네네. 장기적인 부작용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백신이라는 게 빨리 개발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임상시험을 거의 10,000명, 수만 명 단위로 해야 되는데 네네. 한 명 하는데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10,000명 단위로 하면은 거의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만에 아무리 큰 회사라도 다 돈을 댈 수 없으니까 네네. 쪼개서 뭐 5년이나 6년 단위로 분산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상시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그 감염병이 많이 걸려야 돼요. 우리가 접종한 사람 10,000명, 그렇죠. 네네. 의약분 10,000명이 들어가면 거기서 효과를 증명을 하려면 네네. 10,000명에서 그 감염병이 걸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만큼 유행이 심각한 감염병에서 개발을 했을 때 빨리 개발이 되는 건데 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게 이번에 코로나였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그냥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환자가 뭐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네네. 임상의 환자를 이제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나름 쉽게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아. 개발돼서 관찰 기간은 좀 모자랄지언정 네. 네. 개발 절차라든지 개발 흐름 같은 것들은 그냥 원래대로 다 갔던 거거든요. 아, 네. 저는 뭐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 뭐 심각한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해와 진실 또 한번 세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맞았던 백신이고 해서 혈전 문제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맞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계속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저도 됩니까?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시는데요. 네. 이거 맞아도 되는 거냐. 그런데 네네. 제가 이제 벌써 한 열 몇 분 정도 설명을 한 100분 정도 드린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일단 혈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범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혈전으로 생기는 질환이 심근경색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우리가 심근경색이랑 뇌졸중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사망순위 2등, 3등이거든요. 네. 굉장히 흔한 병인데 혈전이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니까 심근경색과 뇌졸중까지 다 늘어나는 모두. 걸로 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생기는 희귀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반적인 혈전과는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면역 질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이 아니고요. 면역 네네. 질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네. 이게 생기는 부위도 심장이랑 뇌 동맥을 막는 게 아니고요. 네네. 뇌 정맥동이라고 해서 아마 기자님도 의대 때 못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아예 못 들어본 질환인데 굉장히 희귀하게 생기는 질환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못 들어봐서. 네네. 네,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혈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그 혈전이 생기는 네네. 게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발생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 진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발생률이 100만 명 중에 이제 굉장히 높게 측정된 나라는 100만 명 중에 10명 정도. 아. 그 다음에 발생률이 좀 낮게 측정되는 사람들은 100만 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네. 100만 명당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시대 21세기에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감시 체계가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 예전이었으면 확인도 좀 어려웠을 정도의 위험이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이게 사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이제 사망률이 처음에 보고됐을 때는 100만 명당 뭐 한 6건 정도 생기는데 6건 발생하면 치사율이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네네. 치사율도 꽤 높기 때문에 꽤 이거 정말 높다는 위험한 생각이- 게 아니냐라는 네네.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네네. 치사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질환에 대해서 다들 알려진 게 너무 적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치명률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데이터 보면 한 10% 정도대로 좀 2배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 100만 명 중에 6명 발생인데 6명 중에 20%였다가 또 10% 떨어졌다. 이게 우리가 숫자를 잘 얘기해야 되지. 네. 마치 이게 10%, 2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100만 명으로 기준을 하면 0.000 뭐 이렇게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서 100만 명당 몇 명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네네. 항상 들어온 피드백이 뭐냐 하면 네. 네가 100만 명당 2명이라고 해도 내가 걸리면 100%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혈전 생기는 게 꼭 예를 들어서 약물로도 혈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아니 호르몬 네네. 제제도 뭐 혈전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그거는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청년도 것보다도 있고. 확률이 네네. 낮긴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비교 대상이 코로나에 걸려도 혈전이 생깁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비슷한 혈전과 그다음에 다른 심혈관계 혈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코로나에 걸려도.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네네. 100만 분의 6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훨씬 높습니다. 100만 분의 6이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그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2%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100만 명 중에 2만 명, 그 중에서 몇 %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저는 혈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혈전 자문단에 계신 혈전 관련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이나 네네. 아니면 혈액내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해보면 우리나라는 혈전 질환 자체가 유럽 인종보다 훨씬 더 발생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혈전 질환들이 발생률이 뭐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 면역 관련 혈전의 기전도 인종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백신 맞았는데 이게 갑자기 혈소판 감소증이 생겨가지고 요걸 사례를 갖다가 영국에 이제 보냈는데 그것은 인과성 관계가 음성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네네. 백신 접종하고 나서 혈소판 감소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감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혈전까지는 안 생기더라도 네네. 혈소판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현상은 면역 관련 기전이라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겼습니다. PF4라고 하는 네네. 어떤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양성으로 나오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없으면은 네네. 이제 지금 이 현상과는 뭐 관계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아직까지 이게 이 가이드라인이 확립이 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열어놓고 보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혈전증까지 생긴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최근에 이제 태권도 전 챔피언이었던 외국 사람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다리가 붓더니 다리 폭발을 해서 다리를 절단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인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니 네. 이 환자는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네. 심한 당뇨병 환자였기 네네. 때문에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이제 경쟁적인 보도라든지 네네. 외국에 있는 속보를 우리나라에서 또 속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리가 폭발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에 보면 다리가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에 절단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분이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예전에 발가락도 몇 번 절단을 했던 분이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백신 접종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세균 감염이 되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당뇨의 합병증인데 네. 이제 국민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느끼시기에는 네. 다리를 절단했어?
폭발했대요. 네. 네. 혈전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리를 자를 수 있겠네 이렇게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기사거든요. 네, 정말 예, 저희들도 조심해야 될 것 네, 같고. 이 기사는 이제 네네. 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네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말 이런 기사가 나가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너무나 해악이다라고 네네. 말한 그런 네. 기사입니다. 특히 저희들도 조심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거 이런 류는 보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네 번째 오해와 진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백신 대비 이상 반응 발생 확률이 높다. 이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맞을 차례가 됐는데도 노쇼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좀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백신 안전합니다. 믿고 맞으세요. 이상 반응이 생기더라도 99%는 경증 이상 반응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네. 맞았는데 저 맞고 싶어요. 기회 닿으면. 네. 네. 죄송합니다. 병원에 안 계셔가지고 네, 못 네. 맞으셨군요. 근데 저는 맞고 났더니 네네. 저도 백신 맞고 나서 몸살 기운이 있다라는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이틀 동안은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와, 나이가 젊으셔서 야, 면역이 활성화가 되시는군요. 네, 뭐 그럴 수도 부럽습니다. 있고요. 네. 네. 아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을 때 네네. 경증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이렇게 빈번하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부족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처음에 접종했는데 경증 이상 반응이 너무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하다기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몰랐죠. 처음에 접종하고 나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반응을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랑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네네.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하고 나서 경증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더 아프다고 보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네. 이제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이상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온다. 특히 경증 이상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진 않고요. 네. 최근에 영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시험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재밌는 네네. 시험이 나왔는데 이거 들으시면은 네네. 굉장히 우려가 적어지실 거예요. 네. 그 영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백신 접종하시는 분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는지 화이자를 맞으시는지 모르게 접종을 해드렸어요. 네, 모르게 접종을 해드리고 네네. 그 다음에 경증 이상 반응이 어느 정도 빈도로 신고되는지를 나중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네네. 두 개가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너무 민감하게 네. 생각을 한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일부 접종을 했을 때에는 이상 반응 신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2에서 3% 정도의 이상 반응 네. 신고율이 있었는데 네네.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접종하고 나면 몸살 기운이 좀 심하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잘 아시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상 반응 신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 반응 사례에서 보면 사망 발생 이런 것도 또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어르신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접종하고 나서 사망 신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이제 정부나 전문가가 방송에서 대놓고 말씀드리기 되게 불편한 주제예요. 이게 그 접종하고 나서 사망 신고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가족이 얼마나 힘드시고 본인 입장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금 과학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이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한번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이 네네. 전체 5천만 명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한낮 1시간에 전 국민이 5천만 명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셨어요. 네네. 접종을 하시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3일 동안 사망신고, 심근경색, 뇌졸중이 한 건도 없을까요? 아니죠. 자연사. 네, 자연적으로 네네. 발생하는 비율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제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이 늘어나거나 심혈관 질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율보다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율과 동일한 것이면은, 네. 그러니까 비율이 동일하면 아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볼 수 네네. 있는 건데, 네. 그거보다 늘어나면은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네. 현재까지 이제 많은 연구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는 없어요. 아, 네. 야, 이게 사실 그게 정말 통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네. 저는 예방의학과고 제가 네네.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방의학과는 환자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그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더 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늘었다는 증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명확한 데이터를 제때 바로바로 못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를 못 믿으시면 영국과 미국과 유럽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 네. 거기에서는 그 데이터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쵸. 사망률이 몇 건, 접종하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 심근경색이 접종 전에 몇 건, 접종 후에 몇 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는 특별한 증가가 관찰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부분 맞았을 거고, 또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 대부분 맞았을 네네. 거고, 미국은 또 모더나 백신 또 대부분 또 상당히 네, 많이 이제 맞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네. 화이자를 거의 대부분 맞으셨고, 네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층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이렇게 두 개를 맞으신 거죠. 네. 네. 그 통계를 봐도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많은 사망자 내고 그런 통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오해와 진실. 아까 저 고령층 얘기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정말 이게 또 핫한 이슈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30세 네네. 미만은 맞으면 안 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뭐 캐나다 이런 데서는 아예 접종을 금하고 있죠. 네네. 네네. 그런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른데요. 네네. 우리나라 데이터의 질병관리청 브리핑을 제가 직접 했었잖아요. 네네. 이거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좀 제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몇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게 네. 유럽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100만 명당 몇 명 정도의 희귀혈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 중에 10에서 20%는 사망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몇백만 명 단위로 접종을 하면 최소한 몇 분 정도는 이 부작용으로 발생을 해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네. 대전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네네. 굉장히 독특하게 나이에 따라서 사망률이 정말 심하게 변합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이 나이에 따라서 다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19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치명률의 차이가 거의 10,000배, 10만 배 정도 납니다. 와, 네네.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70세가 넘어가면 치명률이 10% 정도 돼요. 10분 걸리시면 한 분 정도는 이제 중증 질환 이상으로 맞을 맞습니다.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뭐 한두 명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환산을 해보면 전 치명률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백신 접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에 대한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이 줄 수 있는 효과가 감염을 막아주는 거가 있고요, 사망을 막아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감염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감기예요. 감기나 인플루엔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백신 접종해도 몸살 기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걸려도 몸살 기운이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20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망 가능성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할 가능성, 그 다음에 백신 접종했을 때 사망의 가능성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네. 하게 되면 한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백신 접종을 무엇이든지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이익이고요. 그리고 네네. 심지어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희귀혈전 발생률도 낮아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직까지.
그러면 위험도 낮은데 이익은 너무 크니까 네네. 어르신들은 무조건 맞으셔야죠. 네네. 어르신들은 거의 이제 네네. 그 비교할 수 없이 이익과 손해를 비교했을 때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귀혈전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백신들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다른 백신이 없었더라면 이거라도 맞아야죠. 네네. 왜냐하면 집단 면역의 관점도 봐야 되고 집에 가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될 텐데 네. 근데 대체 백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면 국민들한테 이 위험을 굳이 지워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각 나라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 야, 알겠습니다. 이게 젊은 층에서 훨씬 더 좋은 백신이라면 그 젊은 층은 그게 우선적으로 맞고 고령층에서 훨씬 좋은 백신은 그건 국가에서 이렇게 잘 판단해서 하는 거라서 거기 잘 따라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거의 저 질문이 다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요. 6번째 오해와 진실. 야, 이게 그 화이자랑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도입되면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분 계층은 좀 상위 계층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계층은 하위 계층이고 못 맞은 사람은 더 하위 뭐 이렇게 계층이 분류될 정도로 화이자 백신이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노쇼가 또 생긴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말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분인데요. 많은 네. 분들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인식이 좋으시잖아요. 네, 너무 그런데 그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의학이나 의약품 시장, 특히 제약 시장에 있어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상시험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특별하게 이미지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도 깔끔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면서 효과도 보여줬고요. 네. 안전성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효과와 안전성이 빠르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접종 대상 연령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연령도 확대되고 선점 효과도 발휘가 되다 보니까 이제 3회차 부스팅 접종, 부스터 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네. 먼저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네. 여유가 있는 거죠. 아. 여유가 있게 계속 나가는 거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상시험부터 굉장히 조금 삐걱삐걱 논란이 됐었고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접종을 안 하다가 네. 지금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귀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접종을 안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네. 굉장히 이제 불신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저는 국민들이 가지는 신뢰감이나 인식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일정한 기준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둘 다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가져야 될 조건들이 아. 그러니까 일단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는데요. 네네. 근데 충분히 효과적이고요. 네네. 충분히 효과적이고 충분히 안전합니다. 두 백신 모두. 모두. 두 백신 네네. 모두 안전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감염 예방에 대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95% 이렇게 네네. 나왔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슬슬 두 백신들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접종자를 대상으로 두 백신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결과를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최근 연구 결과를 네, 보면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네네.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효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게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해주는 게 효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백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네네. 사망 예방입니다. 백신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19에 걸리시더라도 돌아가시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효과인데요. 중증 환자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중증 환자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에 있어서는 네네. 두 백신 모두 다 정말 우수합니다. 와, 정말 우수해서 어느 게 조금 더 우수한가요? 그게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다 우수한 네.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해드리는 이유가 집단 면역을 그분들에게 형성시켜 드리겠다라는 건 약간 부수적인 목적이고요. 지금 당장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에게 접종해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시지 않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충분히 효과적인 백신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이제 7번째 마지막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기저질환 얘기를 하셨는데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 접종 시 사망률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까 그 태권도 그분도 네네. 기저질환이 당뇨병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률이 높다. 뭐 이런 게 좀 와닿는 또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또 설명이 드리기 어려운데요. 또 네, 이거는 심지어 이제 네네. 의료인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교수분들께서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설명을 네. 드리면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취약해 있는 상태인데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경증 이상 반응이 꽤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질환이 굉장히 중한 상태에서는 이런 경증 이상 반응도 기저질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는가가 주요한 그 논리의 요지이세요. 네네. 요지신데 저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저질환자의 평소 사망률과 접종하고 나서의 사망률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네. 없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가 경증 이상 반응이 젊은 사람들은 저는 접종했는데 엄청 많이 아팠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접종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한다고 해서 몸살 기운이 심하게 있었다라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경증 이상 반응이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정도도 못 버티실 상태시면은 예진에서 걸러내셔서 네. 접종 대상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종 대상자 중에 금기가 있는데요. 네. 현재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네. 중환자실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발열이 너무 심하시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질환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신 분들은 원래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세요. 아니구나. 네. 네, 그런 분들은 접종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도 어렵잖아요. 네.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에 따라서 접종을 안 해드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기저질환이 심하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예진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접종 대상에서 좀 빼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접종했다고 위험이 늘어난다는 보고는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당뇨병이 정말 코로나19의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시고요. 걸렸을 때 돌아가실 가능성도 몇 배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꼭 접종하셔야 된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관리만 잘 되는 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자, 시청자들에게 꼭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요즘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저희 부모님도 진짜 많이 보시고 네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백신, 방역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랑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여당 지지하시냐, 야당 지지하시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 의사가 갈리는 경우도 있고 와. 그런 이제 맞아요.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색이 아예 없거든요. 저는 다 싫어요. 정치는 다 싫습니다. 다 싫은데 네. 근데 백신은 어디까지나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고요. 네. 저도 가족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나 위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이득이시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논란을 떠나서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정부만 이런 백신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네. 하고 있나 아니면 네. 과학적인 근거를 왜곡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네. 의사를 믿으신다면 의사와 전문가를 믿으신다면 네, 네. 접종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재영 교수님께서 제대로 정부가 일을 하지 않는지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불만 한심하고 많습니다. 네,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국내에서 처음 들어와서 가장 많이 맞았던 백신들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백신 또 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월 그 집단 면역을 일단 떠나서 이제 진짜 마스크를 벗고 싶다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선진국들 마스크 벗는 모습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들도 같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 코로나19에 맞서는 우리 어르신,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19를 맞는 우리 국민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